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4년 주기와 차트 분석이 이제는 예전보다는 효과가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가격 전쟁이 아니라 기관과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자금 복사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비트코인 제국의 황제 스트래티지, 이더리움의 연금술사 비트마인, 리플의 비밀병기 에버노스까지 이 3대장이 설계한 수익 엔진의 실체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대서사의 시작이고 시장의 판이 바뀐다는 부분들을 반드시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3개 회사 중에서 어떤 회사가 가장 경쟁력이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오늘 토요일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시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4년 주기와 차트 분석이 이제는 예전보다는 효과가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인 시장에 새롭게 등장한 기관과 그리고 기업의 움직임들이 코인 가격에 더 실질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차트를 통한 가격 전쟁보다는 기관과 기업이 설계한 이 시장의 흐름이 코인 투자에 중요한 키를 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제국의 황제 스트래티지, 이더리움의 연금술사 비트마인, 그리고 우리 크롱님들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 리플의 비밀병기 에버노스까지 이 3대장이 설계한 수익 엔진의 실체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다가올 2026년 코인 시장의 대서사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늘릴 수 있는 해답을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촬영 시점이 1월 15일입니다. 제가 그동안의 여러 영상들을 통해서 1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가격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 강조를 드렸는데 실제로 2개월여 만에 97K를 상방 돌파하면서 일단 단기적으로 큰 변동성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격 너머에 우리는 더 중요한 것들을 봐야 된다. 늘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97K를 넘어섰지만 다시 좀 하회를 했고 중요한 변곡점들은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의 단기적인 등락에 마음이 움직이거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현재 시점에서 어떤 것들을 주목해서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 여기에 계속해서 주안점을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두 가지 이슈 중에서 첫 번째 관세 이슈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원래 트럼프 관세 이슈가 지난주 1월 9일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연기를 하면서 14일로 미뤘는데 14일에도 트럼프 관세 관련해서는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대법원이 빠르게 판결하기에는 정치적인 부담을 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폴리마켓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25%에서 한 30%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은 트럼프 관세가 현행대로 유지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모든 관세를 다 폐기한다기보다는 특정 부분에 대해서 무효화를 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고 실제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그쪽에 더 무게감을 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상반기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이죠. 시장구조 법안의 상원은행이 마크업과 표결이 예정되어 있는데 현재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아직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안이 공개되면서 가격이 선반영되어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결과가 나오고 나면은 또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오히려 셀더 뉴스에 의해서 조정받을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안으로는 계속해서 수정안을 도출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그렇게 환영하는 반응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가령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갔을 때는 스테이블 코인 수익과 관련해서 굉장히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고 지금 현행보다도 더 업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런 입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꾸준히 지켜보셔야 되고 박 작가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크롱님들과 어떤 얘기를 나눌 거냐 하면요, 바로 DAT입니다. 자, DAT 전략 관련해서 지난주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1월 15일에 발표된다라고 했는데 MSCI가 조금 더 이르게 스트래티지의 MSCI 잔류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만큼 MSCI 입장에서는 또 정치적인 부담을 지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 환영하는 방향으로 일단락이 되긴 했는데 모든 문제들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시점에서 DAT 전략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XRP를 넘어서 암호화폐 시장을 성장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동력인데 이 전략들이 유지될 수 있을지, 어떤 기업을 중심으로 이 전략이 나타나고 있는지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4년 주기가 깨진 시대, 차트가 아닌 수익 엔진에 주목하자. 바로 DAT 전략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단순한 가격 전쟁이 아니라 기관과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자금 복사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새로운 구조와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대서사의 시작이고 시장의 판이 바뀐다는 부분들을 반드시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회사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가 3대 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의 DAT 전략의 중심에 있는 회사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솔라나는 왜 뺐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솔라나 같은 경우도 포워드 인더스트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DAT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지만 이 세 개 회사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존재감이나 정체성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DAT 관점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을 선택을 했는데요. 비트코인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스트래티지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68만 7천 개 이상 보유하면서 비트코인 성장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중추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제국의 황제,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고요. 다음은 이더리움의 DAT 중심인 비트마인입니다. 비트마인이 작년에 샤프링크 게이밍과 엎치락뒤치락 하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지금은 압도적으로 비트마인이 우위에 있는데요. 현재 410만 개 이상의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그 중에 35% 이상을 스테이킹을 하면서 이 전략의 중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테이킹을 한다는 것은 추가적인 수익을 얻는 데 집중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연금술사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리플은 우리 크롱님들이 다소 생소하실 수 있지만 에버노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사실상 리플에서 주요 임원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인데요. RLUSD 스테이블 코인과 디파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 XRP 생태계를 확장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DAT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개 회사가 어떤 구조를 가져가고 어떤 회사가 가장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컨셉이 삼국지입니다. 이 세 개의 대표 기업들의 전략과 흐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스트래티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워낙에 작년 말부터 해서 스트래티지가 MSCI에서 편출되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많은 불안감들을 가지고 계셨는데 다행히 일단락은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좀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는데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MSCI 잔류, 이 유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2월에 있을 리뷰에서 일단 제외가 회피가 됐기 때문에 시간을 벌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잔류가 되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장 우려했던, 어떻게 보면은 가격의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죠. 패시브 펀드의 매도도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강조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국면을 하나 확인하셔야 됩니다. 바로 신규 발행 주식의 지수 가중치 증가 배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그동안에 스트래티지가 해왔던 무한 동력 구조가 일단 제동이 잡히게 됐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앞으로 새로 발행되는, 즉 유상증자나 ATM을 통해서 새롭게 발행되는 주식은 MSCI 지수 계산에서 이제는 없는 것처럼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즉 주식 수는 늘어나지만 MSCI 지수 내에 비중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유상증자와 더불어서 ATM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구조를 통해서 스트래티지의 무한 동력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프리미엄이 발생하는 건데요. ATM이라는 것은 ATM 기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기업이 주가가 형성되는 시장 가격에 맞춰서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주식을 발행해서 파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ATM으로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요, 현금을 확보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고, 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은 주가가 상승되고, 그러면 다시 ATM이 가능하게 되는 이런 선순환 무한 루프를 돌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다가 MSCI 지수에 편입 효과까지 붙게 됐을 때 주식 수 증가가 지수 비중 증가로 연결이 되니까 패시브 자금이 자동으로 더 유입이 되는 효과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한 동력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이 비중들을 더 이상은 해주지 않겠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서는 앞으로 스트래티지가 과거와 같은 이런 프리미엄이나 강력한 행보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입장들도 나오지만 이 효과들이 무력화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는 성격이 바뀌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맞겠죠.
과거에는 지수와 패시브 자금까지 자동 증폭되면서 시스템이 밀어주는 그런 성장이었다면 지금 ATM은 이제는 순수하게 투자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용도인 것이고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기업 신뢰가 더 주축이 된다는 겁니다. 즉 과거와 달리 시장에서 진정으로 팔리는 주식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이 효과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부분들을 검증을 해야 되는 단계에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격이 바뀐 가운데서 스트래티지는 또 새로운 전략들을 가지고서 이 상황들을 타개해 나갈 텐데요. 스트래티지의 주가를 한번 간단하게만 점검을 해보시면은 역대 최고 종가는 2024년 11월 20일에 473.83달러였고요. 장중 고가는 바로 다음 날에 543달러였고 이 장중 고가 대비로는 현재 약 67% 정도 여전히 마이너스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최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다라는 부분들이고 만약 여기에서 추세 전환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스트래티지는 지금부터 좀 눈여겨봐야 되는 구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은 다음으로는 비트마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트마인은 이 이더리움 DAT의 핵심적인 중추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미실현 손실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있습니다. 가장 높았을 때는 한화로 5조에서 6조 정도의 미실현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더리움 가격이 조금씩 높아지면서 미실현 손실의 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미실현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고무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비트마인은 꾸준히 이더리움을 매주마다 대량으로 모아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촬영 시점 기준으로 비트마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이더리움 양은 416만 개가 넘습니다. 세계 최대 기관 홀더이고 전체 공급량에서 3.45% 정도를 보유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훨씬 더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비트마인이 가지고 가고자 하는 전략의 중심은 이 스트래티지와는 다르다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즉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써 계속해서 무한 확보 경쟁, 즉 계속해서 모아나가서 우리는 이걸 굳건하게 지켜나가겠다라는 그 전략이 중요하다면은 비트마인은 그 전략을 가져가기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캐시 플로우로서 계속해서 이더리움의 정체성을 살리겠다라는 쪽에 무게감을 두고 있는데요. 바로 이게 어떤 의미인가? 스테이킹 전략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전략으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416만 개 중에서 150만 개 이상을 스테이킹을 했습니다. 촬영 시점 기준으로 오늘 아침에 더 물량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보유량의 37% 정도를 스테이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형 연금 모델이다, 배당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스테이킹을 대규모로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지를 살펴봤더니 연간 스테이킹 수익을 APY 2.54에서 3.12% 정도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최대치는 대략적으로 1,700억 그리고 최소로도 1,400억 평균적으로 잡아봤을 때는 대략 1,550억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천문학적인 미실현 손실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 스테이킹 전략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회복하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고요. 결국 기관들이 유입되게 됐을 때 이더리움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필연적이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비트마인의 전략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트마인은 이더리움의 정체성을 바꾸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 그리고 이더리움이 디지털 원유였다면 이제는 원유에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원유라고 했을 때는 기름이라는 역할들, 어떤 역할을 하는 사용성 측면에 주안점을 둔다면은 지금은 인프라이면서 캐시카우로서 현금 흐름을 가져가는 전략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더리움의 가격이 불리한 구조에 놓이더라도 스테이킹으로 캐시아웃 가능한 수익을 계속해서 창출할 수 있고 이것이 결국은 기관들의 인내심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전략에 성공하면은 앞으로 우리도 캐시카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기관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더리움을 이제 배당주처럼 설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이 구조가 굉장히 좋은데요. 비트코인은 채굴 산업이 필요합니다. POW 기반이죠. 하지만 이더리움은 자본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기관에게는 훨씬 더 진입하기 쉬운 구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스테이킹 수익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구조적인 인내심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비트마인의 전략도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주가 차트 한번 살펴보시면요. 아직까지 추세가 전환되거나 그렇게는 못했지만 또 역시나 최고점 대비로는 80% 이상 하락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비트마인에 관심이 있다면 지금 진입하셔라 이런 의미보다는 꾸준히 추이들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에버노스는 XRP를 보유 전략으로 가져가는 회사인데요. 자, 이 회사는 앞서 스트래티지 그리고 비트마인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요, XRP의 태생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대비로 기관들이 더 선호하는 자산으로서 어떤 자산을 봐야 될까 생각을 했을 때 XRP다라는 관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기관들이 전략을 펼칠 때 원스톱으로 기관들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부분들은 기관들이 직접 진입하기 어려운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간에 RLUSD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뒀습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이 전통 금융과 크립토를 잇는 기관의 온램프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전통 금융이 크립토로 넘어올 수 있는 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RLUSD 스테이블 코인을 XRP로 변환을 하는 경로를 제공하면서 연기금이나 은행 그리고 자산운용사의 자금이 규제 친화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이 XRP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플랫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파이 생태계가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대비 상대적으로 정교하지 못하지만 대신에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기관들이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화되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기관들의 사용에 특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어떤 범용적인 역할들이 아니라 조금 더 특화된 기관을 위한 솔루션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프로토콜을 중심으로 해서 디파이 생태계를 계속해서 확장시키고 생태계를 늘려나감으로써 XRP 생태계 전반을 부양할 수 있는, 즉 XRP 생태계의 인프라로서 작용을 하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버노스를 구성하는 핵심 임원들도 대부분은 리플에서 넘어왔고, 그리고 SBI 홀딩스를 비롯해서 많은 파트너사들이 에버노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XRP의 향후 전망과 에버노스의 행보 자체가 상당히 연결되는 국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버노스도 주가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자, 한번 보시면은 XRPN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 보시면은 이 에버노스 주식이 검색이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이름이 아르마다 에퀴지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펙 합병을 통해서 상장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SEC가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은 대부분의 스펙과 마찬가지로 $10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주 좁은 변동폭을 가지고 가고 있고 합병이 완료되고 나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인 가격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이 에버노스의 전략에 따라서 상승할 수 있을지 그 여부들이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한번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회사를 특징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스트래티지와 비트마인, 에버노스, 이 회사들의 장점은 명확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트래티지는 굳건하게 매집 전략, 디스털금 전략을 가져가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수익 구도, 전략 모델은 시세 차익입니다. 향후에 비트코인이 금의 시가총액을 월등하게 뛰어넘고 가격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전략입니다. 자, 다음으로 비트마인은 스테이킹을 통한 현금 흐름 전략이 가장 중심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에버노스 같은 경우는 인프라 수익형으로서 생태계 확장과 디파이 생태계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마다 리스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변동성을 직결적으로 따라가고 2배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많이 오르는 만큼 하방 변동성도 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스테이킹 검증인이 규칙 위반 시에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 보유 이더 일부가 강제로 소각될 수 있는 그런 운영 리스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버노스는 아직까지 스펙 합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만약에 스펙이 불발되거나 했을 때 리스크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트래티지와 비트마인, 에버노스의 가장 핵심적인 중추 전략을 점검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들이 언제 가장 성장세를 강하게 가져갈 수 있을지를 살펴봤을 때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200K, 250K, 300K 가게 됐을 때 스트래티지의 가치는 더 월등하게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스테이킹 수익이 가시화될 때가 중요합니다.
이더리움 보유량이 더 늘어나고 스테이킹 물량이 더 늘어나게 됐을 때 이 수익 구조들이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에버노스 같은 경우는 이 XRP 생태계 전반의 확장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진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온램프로서의 RLUSD를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RLUSD 시총이 만약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급증해서 100억 달러까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에버노스를 가장 주목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회사의 핵심을 짚어봤는데요. 우리 크롱님들의 의견이 정말 궁금합니다. 우리 크롱님들은 이 세 개 회사 중에서 어떤 회사가 가장 경쟁력이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을 통해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트래티지와 비트마인 그리고 에버노스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제가 이 세 회사 중에서 한 곳의 관계자를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바로 에버노스입니다. 다음 주에는 XRP DAT 에버노스의 대표이사님과 함께 이 DAT 전략과 XRP의 가치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크롱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늘 우리 크롱님들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